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문제의 그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그 통화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했더니 당연히 좀 말이 많다.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그 통화에 대해서 특검팀이 묻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당시 당선인에게 공관위원회 공천 관련된 업무를 가서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겠죠. 그런데 사실 저거는 이제 저희가 업무 방해라는 건데 공천 관리 업무 방해인데 위계에 의한 또는 위력에 의한 방해거든요. 그럼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피의자를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뭔가 본인도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피해자면은 대통령이 본인한테 얘기를 했고 본인은 그걸 숨긴 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면 이제 본인은 피해자가 되는데 피의자라는 것은 본인의 공관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관위원들의 자율적인 공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관위원들의 피해 진술이 꼭 필요한데 이런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탈당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조경태 의원 목소리였어요? 아직은 뭐 조사받았다고 해서 탈당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실제 기소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공천관리 업무라는 것이 당내 두루 의견을 취합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선의 기조였는데 봐주기 위해서 그냥 단독 추천으로 갔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지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좀 아직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이 앞으로 방향을 야권 인사들을 향해서 수사망 좁혀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돼서는 당장 혐의 선상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윤 의원 같은 경우가 직접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1차적인 순위인데 뒤에 이제 명태균 의혹과 관련돼서 거론된 야권 인사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미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아니면 녹취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혐의들이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또 이준석 의원 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명태균 의혹 관련된 수사는 어제 윤 의원 수사가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윤상현 의원을 부른 건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막판 사실 다지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재판이라든지 그리고 내란 특검 이런 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는 이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 강제인치, 수사를 위해서 강제인치하는 것도 들어있다라고 판례에서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은 내란 특검에서의 그 죄명으로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과는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수사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미리 법원에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조사실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발언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이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 발언에 대해 실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진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에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양한 발언 중 이 옹호 발언 자체는 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설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최 처장이 말한 대로 뭔가 고달픈 삶,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과거 욕설 발언과 관련돼서 뭐 안타까운 개인사가 좀 배경에 있다는 걸 듣고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다만 이 최 처장의 과거 발언 중 민주당 인사들에 관한 그 비난 발언들 거의 난사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처음에는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난을 했다고 밝혀졌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친명 인사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비난을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인사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중용하고 있다는 점, 국무위원이나 이 대통령실 내부에 중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 발언은 저는 사과를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발언 때문에 당내 분열도 조장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친문계 측에서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 처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요구에 대해서 백승환 원내대변인이 뭐 개인 발언이라고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만 전 당내 중로는 좀 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많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처장이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사과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친문 인사뿐만이 예.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내각에 있는 인사들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봤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예. 지지하는 청년들을 좀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정치인에 대한 평가라는 유권자들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예. 저 부분은 이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2030이라는 분들이 이준석 의원을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상당히 다양할 텐데 네. 싸잡아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을 지지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속을 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면 무조건 뭔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되게 함부로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과하죠? 그다음에 사과할 대상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하는 부분도 아니고 워낙 피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뭐 본인이 그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에 대한 단점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존재, 경험의 존재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저야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저 부분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넘어가신다면 저분이 한 말 전체를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인사 관련 부처에 계신 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 처장의 발언 이제 연일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환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언행들의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성추행 부의장이 짚어주셨지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또 바로 곧 이어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 어떤 뉘앙스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대통령의 한 차관급 인사인데 뭐 발언 자체는 부적절한 건 당연하고 당내에서도 직접 당사자가 된 의원들은 모욕적이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 분명하지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 나올 때마다 적격, 부적격 내지 사퇴 내지 사과를 당이 늘 이렇게 평가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는 오롯이 인사권자의 몫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들은 가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뭐 사과 내지 부적절성에 대한 입장, 이 진퇴 여부까지 직접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게 좀 당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 네. 친문계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엔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당에서도 적어도 이게 그 당의 어떤 당량이나 개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인사 업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게 아니냐. 이러면 당으로서는 뭐 특정 개파의 비판이 집중돼 있다고 해서 이걸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분이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좀 있고 대통령실에서 소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뭐 이분 낭만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인사에 문제가 있는데 예. 인사혁신처장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 자체를 좀 개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총무비서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니 이것이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성남시장 예.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때 라인이 계속적으로 그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민석 총리부터 해서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몇 명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실상 인사 시스템에 대한 최상위에 있는 분인데 이분도 문제가 있어서 낙마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외의 사정이 지금 정권이 이런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파리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지금은 국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박찬대 의원님이 전당대회 초반에는 뭐 야당과의 협치도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좀 후반부로 오면서 0점 조정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후보든 박찬대 후보든 누가 되더라도 야당과의 협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당과의 협치의 목적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두 분이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당일 때는 저는 선명성이 오히려 지지층 확보나 분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여당일 때는 사실 연합전선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야당과 협치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대통령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막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스타일상 약간 오히려 다른 선명성, 그러니까 협치를 내걸고 그걸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이 앞으로 본인의 정치 일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설사 당대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예요. 예. 협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은 정청래나 박찬대 본인들의 정치 일정을 대통령에 불구하고 별도로 추구하겠다. 이런 의혹마저 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도 안 좋고 민주당에도 안 좋고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오히려 국내심에 좋다. 왜냐하면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요. 협치를 추구해오는 상대가 있으면 오히려 저희는 힘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대결 구도를 갖고 가면 국내심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준다? 저는 나쁠 거 없어요. 네. 국가를 위해서는 나쁜 거죠. 일단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와 가까워질수록 걸린 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선명성 경쟁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원들이 선명한 어떤 개혁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어떤 메시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혁신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내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고 있다면 협치의 대상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당원들의 표심에 어필하기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전환길 논란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내부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당권 주자의 핵심이 돼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면 그런 국민의힘과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형성되는 국민의힘 분위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런 게 같이 상대적으로 연동이 돼서 형성되는 분위기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규현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찬대 후보가 이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관련 모습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특히 통신 기록, 계좌, 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기현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십시오. 제보자는 처음부터 지기현 판사의 흠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인사 자신의 선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도 어떤 박찬대 후보의 전략 수정, 영점 조정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제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들을 살펴보니까 큰 틀에서의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지규현 판사를 다시 꺼내는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결정적 단서가 나온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론적으로 의혹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이의 제기했던 것 중에 딱 한 명, 지기현 부장판사만 그걸 인용해주고 나머지 사법부는 전부 다 그걸 기각했거든요.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준 것이 좀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지기현 부장판사만 그 결정적인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해줬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그 0점 조정을 하는 이유에는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상황, 민주당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우경화 쪽으로 흐를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더 하면 지금 그러면 조경태나 안철수 의원들은 다른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저기서 지지한다는 말이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 네, 강전의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박 후보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충청 영남권 그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한테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발언을 끄집어낸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뒤지고 있는데 저도 어저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듯이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뒤집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도 지금 지기현 판사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안을 촉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내란죄로서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사면 복권이 안 된다라든지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그 방식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차라리 지금 박찬대 후보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냈다라면 정청래 후보의 어떤 차별점 같은 것이 생겼을 것인데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전혀 차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박찬대는 정청래의 순한 맛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앞으로도 뒤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과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고 사건 사고 소식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윤 부의장, 윤기찬 부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